귀국한 지 단 2달 만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인질 생활을 견디고 마침내 고국의 땅을 밟은 왕세자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발견됩니다.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에서는 정체모를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희망이 꺾이던 그 순간 역사는 우리에게 가장 잔혹하고도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예정대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의 행간에 숨겨진 거대한 평행우주를 열어보려 합니다.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뻔했던 거인 소현세자의 이야기입니다. 1645년 4월 26일 창경궁 환경전, 조선의 열력대 국왕 인조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학질이었지만 당시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검수했던 자의 기록에 따르면 세자의 시신은 마치 약물에 중독된 사람처럼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곁에 있던 사람조차 얼굴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죽음을 둘러싼 가장 날카로운 시선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인조를 향합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인조는 기뻐하기는커녕 증오에 가까운 냉대를 보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서구의 문물과 새로운 사상들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들의 장례식조차 왕세자의 예우에 맞지 않게 서둘러 끝내버린 아버지. 이 비극적인 가족사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가 맞이할 수 있었던 거대한 기회가 영원히 매장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조선은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패배 이후 청나라를 향한 복수심과 명나라를 향한 맹목적인 의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명분만을 외쳤고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청나라 심양에서 8년을 보내며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유일한 지도자가 바로 소현세자였습니다. 그는 인질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최초의 세계인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서양의 과학기술, 그리고 천주교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계관을 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제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갇혀있던 조선이 근대라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가 폐쇄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독살당하지 않고 인조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자강의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비극적인 죽음의 현장을 지나 소현세자가 꿈꿨던 낯설고도 찬란한 조선의 미래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가 북경에서 만난 푸른 눈의 이방인, 그가 가슴에 품고 온 망원경과 천문도, 그리고 그가 꿈꿨던 실용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펼쳐졌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굴러갔을까요? 소현세자가 왕이 된 세상,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바로 그가 인질로 잡혀갔던 고통의 땅, 심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시대의 거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치욕의 땅, 심양, 그곳은 조선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힌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의 패배로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겪은 뒤 소현세자는 인질의 몸이 되어 적국의 심장부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묘한 장난일까요? 조선의 지식인들이 복수심과 명분론에 빠져 대륙의 변화를 외면하고 있을 때 볼모로 잡혀간 이 젊은 세자는 역설적이게도 조선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는 목격자가 됩니다. 심양에서의 8년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고난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머물던 심양관은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조선과 청나라를 잇는 거대한 외교적 창구이자 정보의 집결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명나라가 몰락하고 청나라라는 새로운 거인이 일어서는 거대한 시대의 교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조선의 조정이 여전히 오랑캐를 물리치고 명나라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허한 외침을 반복할 때 소현세자는 적의 강점을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며 조선이 살아남을 길을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고위 관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실용적인 통치 방식을 배웠습니다. 농사를 짓고 무역을 장려하여 심양관의 막대한 운영비를 스스로 조달하는 수완까지 발휘했죠. 이는 당시 성리학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상업을 천시하던 조선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력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심양의 시장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서구의 과학기구, 낯선 언어의 서적들, 그리고 중원을 장악해가는 청나라의 기마병들. 소현세자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애언쟁과 보위에 오르면 나는 이 강한 나라의 힘을 조선으로 가져가리라.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더 뜨거운 개혁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변화는 고국에 있던 아버지 인조에게는 커다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청나라와 너무 가깝게 지낸다는 소식, 아들이 오랑캐의 문물을 칭송한다는 보고는 인조의 피해의식과 권력욕을 자극했습니다. 내 아들이 청나라의 힘을 빌려 나를 몰아내려는 것은 아닐까? 이 비극적인 오해는 훗날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보낸 8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인질이라는 굴욕적인 신분을 이용해 역설적으로 조선의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세계적 안목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 8년의 경험을 온전히 조선의 국정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힌 조선이 아니라 대륙의 활기와 서구의 지혜를 흡수한 새로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는 심양을 떠나 더 큰 세상, 북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푸른 눈을 가진 서양 신부 아담 샬과의 만남. 그 만남이 소현세자의 가슴에 심어준 불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세계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60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 북경의 주인은 청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지적 충격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예수회 신부 아담 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이방인과 조선의 왕세자. 이 어색한 만남은 단순히 두 개인의 교류를 넘어 조선이라는 폐쇄된 우주가 거대한 서구 문명과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북경의 천주교당에서 소현세자가 본 것은 그가 평생 배워온 사서삼경 속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망원경이 있었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구위가 놓여 있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을 계산하는 서양식 역법이 존재했습니다. 세자는 전율했습니다. 그가 조선에서 배웠던 하늘의 이치는 추상적인 철학이었지만 아담 샬이 보여준 하늘은 숫자로 계산되고 눈으로 확인되는 과학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천문학, 수학, 그리고 가톨릭 교리가 담긴 수많은 서적과 물건들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시언력이라 불리는 새로운 역법은 농경 국가인 조선에 반드시 필요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물건들을 단순히 신기한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정교한 도구들이야말로 전란으로 황폐해진 조선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거인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아담 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국하면 이 책들을 인쇄하여 나라에 퍼뜨리고 이 신기한 물건들을 관리할 인재를 키우고 싶다는 절절한 포부였습니다. 만약 그가 예정대로 보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궁궐에는 성리학적 논쟁 대신 천체 관측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한양의 하늘에는 망원경이 설치되고 조선의 학자들은 공리공론이 아닌 기하학과 물리학을 토론하며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파격적인 것은 그가 접한 천주교의 사상이었습니다. 아담 샬이 전한 천주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신분제가 공고했던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소현세자는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사상을 조선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실용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근대적 발상의 씨앗이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의 과학기술이 도입되고 사상적 유연함이 더해진 조선. 그것은 우리가 아는 조선 후기의 정체된 모습이 아닙니다. 증기기관의 원리를 고민하고 세계 지도를 보며 바다 너머를 꿈꾸는 역동적인 제국이었을 것입니다. 소현세자가 아담 샬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한 책 몇 권이 아니라 조선을 근대라는 미래로 강제 견인할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귀한 열쇠를 가슴에 품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닌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낡은 조선과 아들이 꿈꿨던 새로운 조선은 결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소현세자가 아담 샬의 과학기술을 조선에 뿌리내리는 데 성공했다면 조선은 동양의 작은 변방이 아닌 세계사의 중심에서는 과학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이른 변화가 오히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세자의 짐 가방 속에 담긴 이 금지된 지식들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 본격적인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분인가 아니면 실리인가? 이 해묵은 질문은 조선 왕조 500년을 관통하는 가장 치열한 화두였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꿈꿨던 외교는 이 질문의 차원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향해 재조지은, 즉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대륙의 주인은 청나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랑캐라 비하하며 보복을 꿈꾸는 북벌론만이 정의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8년간의 심양 생활을 통해 청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에게 청나라는 타도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조선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손을 잡고 활용해야 할 거대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자가 꿈꿨던 외교의 핵심은 사대라는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고 그들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여 조선의 국력을 키우는 지극히 현대적인 실용 외교였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조선의 외교 지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조선은 청나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정보가 모이는 허브 국가로 도약했을 것입니다. 세자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길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의 물자와 지식을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로 삼으려 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동생 효종이 추진했던 북벌론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효종의 북벌이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처절한 군사적 긴장이었다면 소현세자의 길은 평화와 교류를 통한 내부의 성장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는 대신 무역을 통해 국부를 쌓고 그 힘으로 진정한 자주권을 확보하려 했던 소현세자의 비전. 그것은 17세기 조선에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진보적인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용적인 태도는 조선의 골수 성리학자들에게는 배신이자 타락으로 비춰졌습니다. 왕세자가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궁궐을 뒤덮었고 인조는 아들의 이런 합리적인 외교관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적 야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대는 거인을 원했지만 정작 거인이 나타나자 그를 감당하지 못한 채 밀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명분에 매달려 국력을 낭비하는 대신 실질적인 힘을 기르는 데 집중한 조선.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그 여력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서구 열강과 독자적인 교류를 시작한 조선의 모습을 말입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된 조선은 아마도 아시아의 작은 변방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강력한 실리국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현세자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아버지 인조와 어떤 비극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아들이 아닌 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왕,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간신들의 음모.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부자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마주한 가장 큰 벽은 청나라도 서양의 낯선 문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낳아준 아버지였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던진 것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늘한 침묵과 날선 의심,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조선의 왕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를 상기시키는 불편한 거울이자 언제든 청나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왕좌를 찬탈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정적일 뿐이었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날의 기억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돌아온 아들이 가져온 소식들은 인조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세자를 칭송한다더라. 세자가 오랑캐의 문물을 극찬하며 조선을 바꾸려 한다더라. 이 모든 소문은 인조의 귀에 이제 아버지는 물러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현세자가 귀국하여 청나라에서 가져온 벼루를 선물하자 인조가 이를 세자의 얼굴을 향해 내던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전설 같은 일화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복수와 명분을 외쳤고 아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변화와 실리를 꿈꿨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부자 간의 갈등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가 과거로 퇴보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진격할 것인가를 두고 벌인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궁궐 안의 간신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소용과 그 일파는 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모함하며 인조의 광기를 부추겼습니다. 세자가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물건들은 나라를 망칠 요물입니다. 인조는 이들의 속삭임을 기꺼이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을 미워하기 위한 핑계가 간절히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인조가 그 지독한 공포와 시기심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정통성을 지키고 아들은 그 정통성 위에 새로운 문명의 날개를 다는 그림. 그것은 조선이 맞이할 수 있었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조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길을 택했습니다. 소현세자가 급사한 직후 세자의 주치의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했던 인조의 태도는 이 비극적인 결말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침묵으로 웅변합니다. 소현세자가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청나라의 인질 생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조선을 반역이라 부르는 고국.
그 차가운 시선 속에서 세자는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상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만약 소현세자가 인조의 광기를 견뎌내고 보위에 올랐다면 그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아담 샬에게 배웠던 과학 기술이 조선의 논밭과 공장에 적용되었다면 조선은 과연 어떤 산업적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비극적인 부자 간의 대립을 넘어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펼쳐졌을 조선의 찬란한 산업혁명 시나리오를 그려보려 합니다. 조선의 하늘 아래 증기기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갓을 쓴 선비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며 무역선들이 대양을 가르는 모습.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코 허무맹랑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소현세자가 꿈꿨던 조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면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를 조선판 산업혁명의 서막입니다. 러시아를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킨 피오트르 대제는 신분을 숨기고 유럽의 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소현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심양과 북경에서 단순히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이 가진 힘의 근원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보위에 올랐다면 조선의 궁궐 한복판에는 유교 경전을 외우는 소리 대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와 대장간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했을 곳은 농촌입니다. 아담 샬에게 전수받은 정밀한 천문 지식과 시열력은 단순히 달력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서구식 수리시설과 농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조선의 식량 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상업과 공업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의 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현세자는 서양의 유리 제조 기술과 화포 제작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조선의 장인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안경과 망원경이 대중화되어 지식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조선의 군대는 당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근대식 군대로 재편되었을 것입니다. 거북선 이후 잠시 멈춰섰던 조선의 조선술은 서구의 대양 항해 기술과 만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무역 강국으로 거듭났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17세기는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소현세자가 그 흐름을 조선으로 끌어들였다면 동양과 서양의 기술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선이 동양의 기술 허브가 되어 중국과 일본의 기술을 수출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쇠퇴해가는 조선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애하는 역동적인 조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찬란한 상상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백 년간 조선을 지배해온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어찌 오랑캐의 기술을 숭상하느냐는 사대부들의 거센 비난 속에서 소현세자는 이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피오트르 대제처럼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강권적으로 근대화를 밀어붙였을까요? 아니면 타협의 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세자가 주도한 조선의 산업혁명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앞서간 천재의 비극적인 도전으로 끝났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성공의 열쇠이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선의 심장부 사대부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다뤄보려 합니다. 조선의 근대화는 과연 시스템의 벽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보위에 오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대한 생각의 흐름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현세자가 인조의 독살 의혹을 피해 무사히 왕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앞에는 청나라나 서양 문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단단한 벽이 버티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수백 년간 조선의 뼈와 살을 지배해온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성벽입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세상은 오직 예의와 명분으로만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양의 과학은 그저 신기하지만 천박한 기회에 불과했고 천주교는 아비와 임금도 모르는 사학일 뿐이었습니다.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가져온 망원경과 천문학 책들을 궁궐 안으로 들이려 했을 때 대궐 앞마당은 아마도 도끼를 지참하고 엎드린 유생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전하, 어찌 오랑캐의 법을 따르려 하시나이까? 라는 외침이 매일같이 그의 귀를 때렸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적 선택의 갈림길을 보게 됩니다. 소현세자는 과연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하들을 피해 숙청으로 다스렸던 태종 이방원 같은 철혈 군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위당했던 광해군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결정지을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서 8년을 보내며 실용적인 협상과 외교를 몸소 익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를 설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보여주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역법인 시연력을 도입할 때 그것이 백성들의 농사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국가 재정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를 증명하며 사대부들의 입을 다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을 사상이 아닌 도구로 먼저 접근하는 영리한 전략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권이 강했던 조선에서 왕 혼자만의 힘으로 시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소현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과 뜻을 같이할 새로운 세력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서얼이나 중인 등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혔던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고 그들에게 서양의 기술을 전수하여 왕권의 친위 부대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조선은 영정조 시대의 르네상스를 훨씬 앞질러 17세기에 이미 실학의 시대를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현세자라는 거인이 성리학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개혁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뛰어난 군주라도 시대의 흐름을 혼자서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을까요? 왕이 된 소현세자가 직면했을 가장 처절한 내부의 전쟁, 그 승자가 누구였을지에 따라 오늘날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끝에서 소현세자가 남긴 미완의 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가 꿈꿨던 조선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에 대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가 보위에 오른 평행우주의 마지막 장, 그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 앞에서만큼은 그 무의미한 가정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보위에 올랐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 후기의 풍경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거대한 기회의 창을 닫아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현세자의 조선은 세도 정치와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정체된 사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신 북경에서 온 과학자들이 궁중학자들과 밤새워 우주의 원리를 토론하고 강화도 앞바다에는 서구의 기술을 흡수한 조선의 무역선들이 줄을 지어 대양으로 나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가 꿈꿨던 나라는 성리학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실용과 과학,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고민하는 역동적인 근대 국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조선은 19세기 말 열강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비극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선구자로서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당당한 주역이 되었겠지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소현세자를 역사를 만든 거인으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가졌던 열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적국의 심장부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내고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새로운 지식을 갈구했던 그 유연한 사고 말입니다. 그는 명분이라는 감옥에 갇혀 죽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편견의 벽을 부수고 미래를 먼저 목격한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국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려 했던 시대의 한계가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가 남긴 그 미완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질서에 도전하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며 무엇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인가를 고민했던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지금 소현세자가 마주했던 것처럼 거대한 시대의 전환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인조와 같은 고집과 두려움을 버리고 소현세자와 같은 통찰과 용기로 미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645년 그 차가운 궁궐 안에서 소현세자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을 조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소현세자가 다스린 조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가 왕이 되어 30년을 다스렸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평행우주의 역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부터 그가 펼쳤을 파격적인 개혁 정책까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상상력이 우리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운의 왕세자가 아닌 시대를 앞서간 거인 소현세자. 그가 꿈꿨던 찬란한 조선으로의 여행, 여러분의 댓글 토론으로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